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명절이나 생일 때도 연락 오는 사람이 손에 꼽힌다. 외롭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 어쩌면 더 많은 나이인데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가족들도 자주 찾아오는 그런 분들 말이죠.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심리학자들이 7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노후에 외롭고 불행한 분들에게는 공통된 인간관계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7가지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깨닫고 실천하면 되는 것들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과거 자랑만 하면 사람들이 떠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이런 말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옛날 이야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추억은 소중하니까요. 문제는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말이죠.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그 이야기.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또 꺼내시죠.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겉으로는 웃으며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 이야기네 하며 한숨을 쉽니다. 72세 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말이야. 부하 직원들이 나를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 내가 장사할 때는 하루에 손님이 수백 명씩 왔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참아줬죠. 하지만 10번째, 20번째가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거 집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에 자신이 없으니 과거로 도망가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현재의 자신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과거 자랑을 들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지금은 별로인가 보네. 예전 이야기만 하는 걸 보니 요즘은 할 게 없나 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이야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9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듣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 이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둘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요즘 뭘 하고 계신지, 무엇에 관심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요즘 요가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이번 주에 손주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요즘 영화 참 신기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셋째,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는 균형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비슷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러분이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2장. 참견과 잔소리는 관계의 독약이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식이나 손주,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선의에서 나온 충고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효과 없다는 걸요. 그런데도 왜 자꾸 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친구가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걱정 어린 조언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면 반대로 하고 싶어지는 심리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 옷은 안 어울려라고 하면 더 입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라고 하면 더 만나고 싶어지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65세 김 여사님은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 여사님은 딸이 결혼할 때부터 이런저런 간섭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별로야. 저축은 얼마나 하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어? 딸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결국 지금은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라고요.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가 쌓이고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참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나는 내 나이 때 이미 다 겪어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30대였을 때와 지금의 30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도 사회 분위기도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도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후회하든 만족하든 자기 인생이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잔소리가 심할수록 자녀의 방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간섭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이 원하는 말인가?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닌가? 둘째, 충고 대신 공감을 해주세요.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답을 주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 주는 겁니다. 셋째, 정말 조언하고 싶다면 허락을 구하세요.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조언 좀 해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말을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참견을 줄이는 순간 여러분과 가족, 친구들의 관계는 놀랍도록 좋아질 겁니다. 3장. 부정적인 말만 하면 사람들이 지친다. 요즘 세상 살기 힘들어. 다 소용없어.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 계시나요? 부정적인 말은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을 텅 비게 만듭니다. 뇌과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누군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상대방의 부정적 에너지가 내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감기가 전염되듯이 감정도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전염되고 부정적인 감정도 전염되죠. 78세 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파. 병원비가 장난 아니야. 자식들은 전화도 안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몰라.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해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힘내.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불평만 늘어놓으니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결국 하나둘씩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됐고 박 선생님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자 더 부정적이 됐죠. 와,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 역시 세상은 냉정해.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말이죠. 더 심각한 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도 정말로 부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는 안 되라고 100번 말하면 뇌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매일 말하면 몸도 더 빨리 늙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힘든 것도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불평과 고민을 구분하세요. 불평은 해결책 없이 그냥 투덜거리는 겁니다. 고민은 해결하고 싶어서 나누는 거고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야. 어떤 운동이 좋을까? 는 고민입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 나이 드니까 다 이렇지 뭐. 는 불평입니다. 둘째, 부정 다음엔 긍정을 붙이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산책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자식들이 자주는 못 오지만 전화로라도 안부는 묻더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셋째, 감사한 것을 먼저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고마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본인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나아집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4장. 돈 이야기만 하면 관계가 식는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그거 사려면 얼마나 하는데.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쓰기만 하네. 여러분 주변에 돈 이야기만 하는 분 계시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러고 계신가요? 돈은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중요하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삭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은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 정치, 그리고 돈. 이 세 가지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주제로 꼽히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얼마 벌어? 집 평수가 어떻게 돼? 라고 스스럼 없이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 뒤에는 항상 비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나? 적나? 이런 비교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관계는 수평적이지 못하고 위아래가 생깁니다. 70세 이 여사님과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은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식당 가격 너무 비싸지 않아? 저번에 내가 산 가방 얼마 했어? 요즘 애들 용돈 얼마나 주니? 처음에는 친구들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한 명씩 빠지더니 지금은 이 여사님 혼자 남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민감한 주제라고요. 너무 자주,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상대방은 불편해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왜 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살아야 하고 의료비 걱정도 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비교 심리입니다. 남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나는 남들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돈으로 관계를 재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모임일수록 만족도가 낮고 지속 기간도 짧다고 합니다. 반대로 취미나 관심사로 모인 그룹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 이야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세요. 정말 조언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때만요. 둘째, 직접적으로 묻지 마세요. 그거 얼마 했어? 보다는 그거 괜찮아 보이네. 어디서 샀어? 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셋째, 공동 관심사를 만드세요. 영화, 책, 운동, 여행 등 돈 말고 이야기할 거리를 찾으세요.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의 중심도 아니고요. 사람과 만날 때는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의 요즘 관심사는 뭔지, 기분은 어떤지, 뭐가 재미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5장.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전화를 안 해도 돼.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받을게.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만 맨날 전화하는 것 같아. 상대방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인간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면 나도 친절하고 싶어지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한쪽은 너무 많이 주려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려 하죠.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할 일은 줄어들면서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3세 정 선생님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항상 정 선생님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모임도 정 선생님이 주선하고 약속도 정 선생님이 잡았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니까 기꺼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왜 나만 전화하지? 저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결국 정 선생님은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끌고 갔다는 것을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친구가 연락하면 만나고 약속 잡아주면 나가고요. 하지만 본인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주는 사람, 한쪽은 받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고정되면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끝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챙기는 관계 말이죠. 나이가 들면 관계가 일방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귀찮고 귀찮음이 쌓이면 수동적이 됩니다. 연락 오면 받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고받는 비율을 체크해 보세요. 최근 한 달간 내가 먼저 연락한 횟수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횟수를 세어보세요. 균형이 맞나요? 둘째, 너무 차이가 나면 조절하세요.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다면 조금 줄이세요. 반대로 너무 받기만 한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셋째, 작은 것부터 주고받으세요. 안부 문자 하나, 짧은 전화 통화 하나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넣는 것만큼 쌓이고 쌓인 만큼 꺼낼 수 있습니다. 한쪽만 넣고 한쪽만 빼면 금방 바닥납니다. 균형을 맞추세요. 그럼 관계는 오래갑니다. 6장. 비교와 경쟁은 우정을 파괴한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손주는 영어를 벌써 해. 우리 집은 강남에 있어. 혹시 친구 모임에서 이런 자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핵심에는 비교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런 비교가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노년기에는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의 성과, 사업의 성공, 사회적 지위 등으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신 자식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거죠.
자식이 잘 되면 마치 내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친구들 앞에서 자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우정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68세 한 여사님과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5명이 40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큰애는 대기업 임원이야. 우리 딸은 변호사랑 결혼했어. 우리 손주는 영재학교 다녀. 처음엔 축하해주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니 지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식이 잘 안 풀린 친구는 모임에 나오기 싫어졌습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결국 40년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기 친구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비교와 경쟁이라고요. 왜 나이 들면 더 비교하게 될까요? 자신의 성취는 이미 끝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승진도 없고 사업도 은퇴했고 이제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키운 것 같고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런 비교는 독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지 부모의 연장이 아닙니다. 더구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식으로 경쟁하는 건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우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라고 합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랑은 최소화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우리 아들 승진했어. 한번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둘째, 축하해 줄 건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친구 자식이 잘 됐다고 내가 못난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그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겁니다. 셋째,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멈추고 생각하세요. 왜 비교하고 싶은 거지? 내가 불안한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투사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인생의 동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죠.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7장.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도 내 마음도 병든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화가 나고 서운한 일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독을 담은 컵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독을 준비했지만 정작 그 독은 내 손을 타고 내 몸으로 스며듭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분노와 원한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결국 몸이 병드는 거죠. 75세 송 선생님은 동생과 20년째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이유는 부모님 유산 문제였습니다.
송 선생님은 동생이 부당하게 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크게 다퉜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한쪽은 아침에 가고 한쪽은 저녁에 가며 서로 피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송 선생님의 화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섭섭함이 커졌어요. 유일한 동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용서의 부재라고 부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더 괴롭힙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오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혈압도 높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높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몸까지 병들게 하는 거죠. 왜 나이 들수록 용서가 어려워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작은 상처였는데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도 강해집니다. 내가 왜 먼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용서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풀어가면 됩니다.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악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셋째,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세요. 60대, 70대, 80대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화해와 평화로 채우시겠습니까?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럼 관계는 회복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거 자랑을 멈추고 현재를 살기, 참견과 잔소리 줄이기, 긍정적인 말하기, 돈 이야기 최소화하기, 일방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관계 만들기, 비교와 경쟁 그만두기, 용서하고 마음 비우기. 이 7가지는 모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이미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70대도 80대도 90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화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신경가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8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주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3주를 넘기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과거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둘째,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입을 다물고 3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힘들겠다라고 공감의 말을 건네세요. 조언은 부탁받을 때만 하세요. 셋째, 아침에 일어나면 긍정적인 말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 날씨가 좋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처음엔 이상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 친구들을 만날 때 돈 이야기 대신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보세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어디 가볼 만한 데 없을까? 이런 대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 연락 안 하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 보세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여섯째,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자랑을 자제하세요. 대신 요즘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있어라고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세요. 일곱째, 오랫동안 화가 났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이제 놓아줄게라고 말해보세요. 당장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깨닫고 실천하면 되는 것들이죠. 이 습관들을 바꾸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외롭지 않은 나날을 보내게 될 거예요.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00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결국 외로우면 불행했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게 살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남는 건 관계입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전화 통화할 사람, 마음을 나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노후는 행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상담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수다 떨 친구, 아플 때, 병문안 와줄 친구,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친구. 이런 친구가 있는 분들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고 웃음이 많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분들은 몸도 빨리 늙었습니다. 의욕이 없었고 우울해 보였고 병도 더 자주 걸렸습니다. 외로움이 담배보다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고 더 자주 찾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를 사는 사람, 잔소리하지 않고 공감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돈이 아닌 마음으로 교감하는 사람,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사람, 경쟁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용서하고 평화로운 사람. 이런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가꾸고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려면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햇볕도 쬐어주고 때로는 거름도 줘야 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관심을 주고 배려를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튼튼한 나무처럼 자라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평생 가는 우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